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목소리 다들 잘 들리시나요? 채팅 쳐주셔도 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디언트 솔루션의 남국현이라고 하고요. 어, 지금부터 상반기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웨비나의 주제는 메타서페이스이고요. 먼저 끝날 때도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거기는 한데요. 네, 끝날 때도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거기도 한데, 저희 이 웨비나를 주제를 메타 서페이스를 잡은 이유가요. 여기 보시면은 그 루메리컬, 그다음에 메타 물질, 메타 메테리얼 등등등 메타 렌즈, 이 카톡 오픈 채팅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분께서 루메리컬 웨비나 중에 요 메타 서페이스 주제로 한 게 없다,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이런 내용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린다라고 제가 요청을 받아갖고 이번 웨비나 주제를 메타 서페이스로 잡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는 FDTD이고요. 아마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마쳤고요. 바로 메타 서페이스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설명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타 서페이스가 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조금 더 궁금한 거는 메타 메테리얼 혹은 메타 서페이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메타 서페이스를 설계하고 거기에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메타 서페이스가 뭘까라고 하면은 먼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빛은 레이의 성격과 웨이브 성격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의 관점은 렌즈, 프리즘, 거울 같은 벌크 광학 구성 요소로 보통 사용되고요. 이 경우 빛은 광선으로 표현되며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고전적인 스넬의 법칙을 통해서 진행 방향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웨이브 관점은요, 파장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구조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빛은 전자기파의 파면과 위상 분포로 해석되면서요,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 변화가 빛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따라서 메타 표면에서는요, 고전적인 스넬의 법칙 표면에서 발생하는 위상 기울기가 추가돼서 굴절과 반사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차이를 좀 명확하게 보이는 그림은 오른쪽에 보이는 물고기 그림인데요. 고전적인 스넬의 법칙은 입사 각도와 입사 매질의 굴절기 차이의 정보가 전달되지만 파장보다 더 작은 구조인 메타 서페이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K 방향으로 빛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메타 표면의 정의는요. 기존의 벌크한 구조체와 다르게 파장 이하 4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의 구조체를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컨트롤할 수 있는 표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요. 가시광선에서 빛을 컨트롤하게 된다면 보통 100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통 메타 서페이스다라고 하면 나노 구조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에 근데 파장 대역이 가시광선이 아니라 미드 IR 혹은 파 IR 정도의 파장 혹은 레디오 프리퀀시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저희는 마이크로미터 혹은 센티미터까지도 이 메타 서페이스라는 구조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메타 구조의 분포에 따른 명칭이에요. 저희가 명칭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정의를 해놨고요. 어, 자료를 가져왔고요. 만약에 기판 위에 왼쪽 그림, B처럼 원디 형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저희는 메타 체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림 C처럼 2D 형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메타 서페이스, 그 다음에 그림 D처럼 3차원이 되면 메타 물질 혹은 메타 메테리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현재 공정상 가시광선 기준에서는 3D 메타 메테리얼에 상용화 지원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작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각 층마다 얼라인이 다 맞아야 되는 거라서. 하지만 2D 메타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광학 부품을 대체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저희가 메타 메테리얼 혹은 메타 서페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광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빛이 물질에 입사할 때요, 전자기장의 파동이 물질 내 전자와 상호작용하면서요, 전자의 움직임을 유도하게 됩니다. 빛의 파장이 원자 간격 혹은 원자보다 훨씬 크므로 물질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들은 과시광선을 기준으로 과시광선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개별 원자, 분자들의 상호작용은 원자 분자들의 집합의 평균값을 통해 연속체에 근사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수식 두 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타 물질을 설명을 위해서 간단한 수식으로 확인을 해보자면요. 자연에서 굴절률은 상대 유전율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상대 유전율은 1 플러스 카이, 즉 입사되는 전자기장에 의한 분극률로 정의가 되게 되고요. 각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들은 원자 혹은 분자들의 분극 집합률의 평균값을 통해 연속체의 근사한 현상으로 정의됩니다. 라고 일단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얘기 드렸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저희 보시면은 여기 핵이 있어요. 핵은 무겁죠. 전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P, 저희가 전자기장이 입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정하게 있지만 전자기장이 입사하게 되면 핵은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전자 구름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거를 저희가 분극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기장 입사돼서 이 분극률, 즉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빛의 지연율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거를 저희가 굴절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위적인 물질의 메타메테리얼은 일반적으로 서브웨이블슨 구조가 차지하는 유전율과 그거를 포함한 공간의 유전율의 부피 분율로 정의됩니다. 수식으로는요, 입실론 유전율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나노 구조의 유전율과 그거를 덮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유전율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요 하나하나의 나노 구전율에 대한 부피 분율로 유효 굴절률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이용해서 적절한 서버 웨이브랭스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위적인 물성을 지니도록 설계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자 해요. 부피 분율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일반적으로 QWP는요, 한 가지 파장의 위상을 지연시켜 선평광을 원평광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돼요. 만약 여기서 굴절률 방향에 따라 메타 구조를 만들게 된다면은 부피 분율로 원하는 굴절률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한 가지 구조에서 다중 파장의 QWP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식처럼요, 우리가 원하는 굴절률을 설계하기 위해서 N와 N의 부피 분율을 구조로 정의를 하게 되면요, 오른쪽 그림처럼 700나노, 530나노, 그 다음에 960나노에서 선평광을 원평광으로 바꿀 수 있는 결과들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유효 굴절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메타 서페이스에서 좀 가장 꽃이라고 부르는 그 음의 굴절률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에서 존재하는 유전율과 투자율에 따른 물질을 좀 확인해 보자면요. 1분면에서는 양의 유전율과 양의 투자율이므로 투명한 유전체가 해당 분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감에서 투명한 유전체라고 써놨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유리, 렌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분면의 음의 유전율과 양의 유전율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는 메테리얼은 플라즈마닉 메테리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금속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분면은요, 음의 유전율과 음의 투자율을 가지는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음의 굴절율을 가지는 물질이라고 정의가 되게 되고요. 4분면은요,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물질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음의 굴절율의 특성을 보이려면요, 음의 유전율과 음의 투자율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식으로 한번 찾아봐.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음의 굴절률을 보기 위해서 먼저 1분면의 일반적인 유전체의 빛이 어떻게 굴절되는지 수식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사실 반사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이제 파동광학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파동광학 식을 이렇게 이용해서 전자기장의 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시광 영역에서 투명한 유전체는요, 일반적으로 유전율,
그 입실론과 투자율 뮤가 모두 양수인 물질을 의미를 해요. 이 경우 굴절률 n도 양수를 가지게 되며 빛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방향으로 굴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요. 매질 1에서 진행하던 빛의 경계면을 만나 매질 2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입사파와 굴절파는 각각 전기장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고요. 위상은 KR-오메가-T를 형태로 가지게 돼요. 중요한 점은 경계면에서 위상이 갑자기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경계면은 R은 X, 제로에서 입사파와 굴절파의 위상이 서로 연속적이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경계면에 평행한 K벡터를 성분으로 보존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수식으로 조금 쓰게 된다면은 K1의 평행 성분과 K2의 평행 성분이 같다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식을 유도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K벡터의 성분을 K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또 K벡터는 C분의 N 오메가로 쓸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식을 전개하게 되면은 N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로 고전적인 스네를 법칙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전체에서 경계면의 위상 연속 조건 때문에 굴절율에 따라서 빛의 굴절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음의 굴절률, 음의 그 유전율과 투전율을 가질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체와 다르게요. 특정 메타 구조에서 유전율, 입실론과 투자율, 뮤가 모두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굴절률 N은 음수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를 음의 굴절률을 갖는 물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수식처럼요. N은요. 마이너스 루트 입실론 뮤로 표현될 수 있고요. 매질 2의 굴절률이 N2가 음수가 된다면은 스넬의 법칙은 기존의 같은 형태를 가지더라도 굴절률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N1 사인 세타 1이 N2 사인 세타 2에서 N2가 음수이기 때문에 굴절률 각 세타 2는 일반적인 유전체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일반적인 굴절률에서는 빛의 경계면의 반대편에 정상적인 방향으로 꺾이게 되는데 음의 굴절률을 가지는 물질은요. 굴절된 K인 벡터가 법선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위치하게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입사 광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굴절된 광이 생기게 되는데 음의 굴절률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K 벡터가 생기게 돼요. 방향도 반대로 꺾이게 되죠.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에너지의 흐름과 위상의 진행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벨로시티를 보게 되면요. 저희가 VG랑 P 그리고 K가 다 동일한 양수의 굴절률을 가질 때 다 동일한 방향을 가지는 반면에 음의 굴절률을 가지게 되면은 K 벡터가 반대로 꺾이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성분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요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저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음의 굴절 물질은 일반적으로 자연 물질에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빛의 진행 방향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런 특성이 바로 메타 물질과 메타 표면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음의 굴절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실론과 그 다음에 뮤가 마이너스의 값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입사광의 파장보다 작은 주기적인 구조 내부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전기장 또는 전류가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메타 물질 내 유전율과 투자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그 SRR이라고 부르는 스프링 링 레조네이터를 보게 되면요. 자기장의 요 SRR 평면에 자기장이 수직으로 그 성분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장이 수직 성분을 가지게 되면 링에서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링의 끊어진 부분에선 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끊어진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유도 전자기장으로 인해서 특별한 공진 파장 혹은 공진 주파수에 있는 애들이 공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투자율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마이너스의 투자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브 웨이브렌스 구조가 어떻게 배치되냐에 따라서 광특성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설명드려야겠죠. 유전율, 마이너스 유전율 같은 경우에는 메타 서페이스
공진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현상인 플라즈모닉이 있어요. 플라즈모닉은 금속의 자유전자들이 빛의 전자기장에 의해 집단적으로 진동하는 현상이거든요. 이 전자들의 진동이 전자기파와 결합하면서 공진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전자기장이 위쪽으로 걸리면요. 전자는 음전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려는 복원력이 생기게 돼요. 이 과정에서 전자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밀렸다가 당겨지는 진동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전자 진동을 플라즈몬이라고 부르고요. 해당 현상을 통해서 공진이 강해지는 파장대역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로렌츠 모델을 확인해 본다면은 마이너스 입실론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메탈일 때 우리가 자유전자가 표면에 존재하게 되죠. 이 경우에 플라즈몬 레저넌스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이 인덱스 다이엘렉트릭, 그러니까 도굴절 유전율의 경우에는 미 레저넌스가 일어나게 된다. 이 두 차이가 있고 우리는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이제까지 이론 설명은 그럴듯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거 어디다 써? 라고 좀 궁금하잖아요. 메타 서페이스 혹은 메타 스트럭처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니즈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시장의 상황이거든요. 작고 저렴하고, 그 다음에 뛰어난 성능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부품들이 더 작고 간단하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존 광학 제품들 혹은 안에 있는 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조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메타 서페이스 혹은 메타 스트럭처가 사용되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장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요. 현재 시장은 스마트폰과 같이 작지만 많은 기능들이 포함된 기계들 혹은 기존 제품들보다 저렴하지만 뛰어난 성능을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업들이 매우 열심히 연구해주고 그다음 물품들을 판매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벌크한 광학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빔 스플리터, 렌즈, 그다음 형광자, 거울 아니면 SLM이라고 부르는 공간광 변조기, 그다음에 웨이브 플레이트 같이 이런 제품들이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왔어요. 이 제품들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왼쪽과 같이 제품들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메타렌즈도 슬슬 대체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공간광 변조기 같은 경우에는 나노 구조로 이렇게 표면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논문이 22년도에 나왔고요. 편광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광을 컨트롤해서 우리가 원하는 편광 방향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빔 스플리터도 마찬가지로 더 작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능이에요. 나노 구조를 사용하면 더 좋은 성능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라는 생각이 처음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가져와 봤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렌즈에서는요. 회절 한계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레일라이 기준에 따라서 NA와 파장이 정해지게 되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즉 분해할 수 있는 한계점이 명확해지게 되거든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반경 혹은 F수에 따라서 해상도가 명확하게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때문에 기하광학에서는요, 해상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큰 NA가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돼요. 해당 현상을 수식으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회절 한계가 왜 생기는지 K벡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빛은 여러 평면파 성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각 성분을 X 방향의 KX와 Z 방향의 KZ로 가지게 저희가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이 두 성분을 홀로머츠 방정식에 의해서 KX 제곱 플러스 KZ제곱은 K0의 관계식을 갖게 저희가 유도를 해낼 수 있고요. KX가 K0보다 작아지면은 KZ는 실수가 되기 때문에 빛의 Z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전파하는 방정식으로 나오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KX가 K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KX가 커지게 되면요. 이때 더 이상 빛이 Z 방향으로 전파를 못하고요. Z 거리가 증가할수록 지수적으로 감쇄하는 에바네센트 웨이브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KX가 크다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요. 아주 작은 미세 패턴이나 고해상도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매우 빠르게 변하는 X축으로 공간적으로 매우 빠르게 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고공간 주파수라고 부르고요. 고공간 파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아주 작으나 미세 정보 패턴은 요 에반센트 웨이브에 포함되기 때문에 멀리 전파를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해상도 정보는 웨반센트 형태이기 때문에 멀리 전파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렌즈에서 작은 구조를 정보를 볼 수 없는 회절 한계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누메리컬 FET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에서 구조의 크기는 델타 X가 파장보다 작아질수록 미세 구조 정보가 자유 공간에 잘 전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만 봐도 확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델타 X가 람다보다 충분히 크게 되면요, 즉 안정적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 델타 X가 충분히 람다보다 크게 되면은 우리가 쏜 빛이 그대로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델타 X가 람다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장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구조의 정보는 하이켈 성분, 즉 에바네센트 웨이브가 포함되게 돼요. 이 에바네센트 웨이브는요, 멀리 전파되지 않고 빠르게 감사하기 때문에 모니터에서 원래 구조의 미세 정보를 그대로 관측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보시면 여기 정도만 분포가 보이고 나머지는 다 흐릿하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중요할 거는 요 로스되는 성분들이 요 표면을 따라서 전파되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요, 만약에 구조체가 아주 얇게 올려져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래서 먼저 가운데 빨간색 네모 박스처럼 기존의 조리개에 얇은 구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해당 구조를 누메리컬 FDTD를 사용해서 돌리게 되면요, 오른쪽 빨간색 그래프처럼 옆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나가면서 지금 하이케이 성분이 증폭되게 되죠. 이 고공간 접촉들과 아까보다 훨씬 더 증폭되게 됩니다. 중심에서 면 영역의 신호는 고공간 주파수이기 때문에, 즉 에바네센트 성분이 지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메타 서페이스가 있으면 소멸했어야 될 에바네센트 웨이브를 살려서 특정 면까지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논문을 좀 확인해 보면요, 그림 뒤에서 슈퍼렌즈가 있을 경우 빨간색 그래프처럼 해상도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 그 회절한 게 이미지거든요. 요거를 좀 그래프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요 검은색이 오브젝트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요 오브젝트가 이만큼의 그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슈퍼렌즈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즉 에바네센트를 증폭시킬 수 있고 측정 면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면은 거의 이렇게 분해된 것처럼 두 개의 성분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회전 이미지 한 개에 걸치게 된다면 하나의 구조물로 인식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줘요. 이런 두 개의 슬릿이 있다고 치게 되면은 그 슈퍼렌즈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로 보이게 되지만은 슈퍼렌즈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때에는 에바네센트 웨이브가 증폭되면서 두 가지의 성분이 정확하게 분리돼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요, 에반센트를 어떻게 증폭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증폭하는 예로 보통 나오는 게 요 Localized Space Plasmon Resonance예요. 저희가 줄여서 LSPR이라고 부르고요. 금속 나노 구조 내부의 자유전자들이, 정확히는 표면이죠. 표면들의 자유전자들이 입사각의 전자기장에 집단적으로 진동하면서 발생하는 국소 진동 공진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이 공진이 발생하면 빛이 전자기장이 그 나노 구조 주변에서 강하게 집중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되거나 산란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십자형 금속 나노 구조를 이용한 컬러 필터의 예시거든요. 입사되는 편광 백색광은 십자 구조의 각 팔의 방향에 따라서 그 공진을 유도하게 돼요. 편광 방향이 특정 팔 방향과 잘 맞을수록 그 편광 방향의 플라즈마 공진이 강해지게 되고요. 그 결과 가운데 그림처럼 특정 파장의 투과율이 감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쭉 감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요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색도도 요 오른쪽 그 편광 방향을 돌렸을 때의 색도도에 대한 변화예요.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색 변화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리하자면요, LSPR 기반의 나노 구조는
빛을 국소적으로 강하게 모으고 공진 파장을 조절함으로써 투과율, 평가응답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NIM, 그래서 네거티브 인덱스 매테리얼이라고 부르는 요 음의 굴절류 물질의 경우요, 에반스트 웨이브를 증폭시켜서 원하는 측정면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렌즈는 자유공간에서 전파 가능한 프로파게이션 웨이브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이 물체의 미세 구조, 즉 그 하이케이 성분 에바란스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에바란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파게이션 웨이브에는 이 미세 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되죠. 어, 그래서 일반적인 렌즈나 이미지 면까지, 일반적인 렌즈에서는 이 이미지 면까지 거기에 해당 정보가 도달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광학계에선 대략 2분의 람다 수준의 회전 한계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슈퍼렌즈 S는 이제 서페이스 플라즈멀 폴라리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입사광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지므로 빛의 파장보다 더 작은 영역에서 강하게 가들 수 있고요. 그 결과 국소 전자기장의 쌀기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소멸파 에바네센트 웨이브가 증폭되면서요, 이를 통해 회절 한계를 뛰어넘는 이미지, 즉 회절 한계 이하의 이미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굴절률이 마이너스 1일 때 에바네센트 웨이브가 프로파게이션 웨이브가 어떻게 이미지면을 조달되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에바네센트 웨이브가 오브젝트 플레인에서 들어와서 증폭되면서 이 이미지 플레인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프로파게이션 웨이브는 저희가 아는 굴절의 공식으로 해서 이미지면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요, 실험 결과는요, A는 이제 나노 패턴, 우리가 만든 나노 패턴이고, 요 해당 논문에서 만든 나노 패턴이고요. B는 슈퍼렌즈를 사용했을 때의 AFM 이미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요 C보다 훨씬 더 얄쌍하게 나온 요 구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C는 반대로 저 PMMA 스페이서를 이용한 대조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래프로 좀 확인을 하게 되면요. 슈퍼렌즈가 없을 때는 321나노의 미스를 가지는 반면에 슈퍼렌즈가 있을 때는 요 89나노 정도의 미스를 가지면서 훨씬 회전 한계를 뛰어넘는 대략 4분의 1 정도 더 성능이 향상된 4배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성능의 이야기를 나눴으니 시장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신의 나노 구조를 사용하는 예는요, 아무래도 요즘 그 AI 쪽이 좀 유명하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CPU라고 코어 패키지 옵틱스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케이블로는 케이블과 모듈의 온도가 높아져서 데이터의 신호가 약해지고 복잡한 구조들이 계속 포함되어져야 되거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전자회로 대신에 광회로를 사용해서 CPU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와닿는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구조가 작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홀로그램에서 보면요. 뷰잉 앵글은 픽셀의 사이즈에 따라서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나노 픽셀을 이용하면 더 큰 뷰잉 앵글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실생활에 사용하는 팬케이크 렌즈처럼 보게 되면은 더 얇고 더 가볍게 만들지만 시야각은 더 동일하거나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예시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메타 표면을 이용해서 아주 대표적인 예는요, 메타 렌즈가 있죠. 기존 렌즈는 곡면과 두께를 이용해서 빛의 위상을 변화시키지만 그 메타 렌즈는 평평한 표면 위에 서브 웨이브 랭스 나노 구조를 이용해서 위치별 위상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매우 얇은 구조의 높은 NA를 구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레이 디스크의 크기가 대략 1.22 곱하기 2 NA분의 람다로 표현되는데 각 파장에서는 NA가 더 클수록 더 작은 초점을, 즉 더 높은 분해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가요. 저희가 메타 렌즈랑 아까 설명드린 슈퍼 렌즈는 조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슈퍼 렌즈는 에바네센트 웨이브를 증폭하거나 복원해서 회전 한계를 넘는 초해상도 이미지를 구현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메타 렌즈는요, 메타 서피스를 이용해서 빛의 위상 분포를 설계하고 전파 가능한 빛의 초점을 보호하는 평면 렌즈예요. 즉 슈퍼 렌즈는 에바네센트 웨이브 기반으로 초해상도를 구현해내는 기술이고요. 메타 렌즈는 서버 웨이브랭스 구조를 이용해서 초방막 위상을 지원하는 렌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 메타 렌즈를 정의해 보면요, 서버 웨이브랭스 구조를 가지는 NA가 큰 렌즈를 역할을 하는 구조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메타 렌즈에 나노 구조를 이용해서 위상을 조절해 원하는 초점을 맺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메타 렌즈에 사용되는 메타 아톰의 종류는 보통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나노 포스트의 일종인 웨이브가이드 나노 구조. 유효 조리에 따라서 포스트의 직경을 바꾸면서 위상을 조절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나노 라드라고 해서요. 원래 가지고 있는 빛의 위상과 구조의 각도에 따른 위상을 조절해서 빛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로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해당 파장의 비이동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굴절률이 매우 큰 유전체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게 되면 구조의 높이를 높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노핀이라고 부르게 돼요. 조금 말을 제가 꼬였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원하는 그 평광 반향의 빛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꺾여져 있는 나노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위상에 대한 빛의 위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그 웨이브 가이드 같이 그 유효굴절률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장의 비의존적, 즉 브로드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판의 나노 구조를 어떻게 배열하고 어떤 광 특성을 이용할 건지에 따라 구조의 모양과 크기 등 높이를 정해서 원하는 성능의 광학계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최근 좀 연구 동향을 확인해 보면요.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2년 전, 1년 전쯤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와져 있는데요. 나노 구조를 이용한 빛의 컨트롤 이론이 이미 많이 나와져 있고요. 요즘에는 계산된 메타 표면을 어떻게 양산할 건지 혹은 대면적으로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그 메타 서페이스 혹은 메타 스트럭처 혹은 메타 매테리얼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고요. 이제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 건데요. 하나는 플라즈모닉 크로마틱 폴라라이저. 제가 아까 본 십자가 친구 있죠. 요 친구를 실제로 설계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 렌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요 NCS 예제에 보시면 요 크로마틱 폴라라이저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에 대한 예시가 그대로 나와져 있고요.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바로 이렇게 스크립트만 돌리게 되면 이런 결과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구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먼저 FDTD. 잘 보이시나요? 화면? 네, 보이실 거라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브 웨이브랭스, 죄송해요.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서브라고 만들어 주고요. X 스팬을 0.4, 그 다음에 Y 스팬을 0.4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Z 맥스를 0, Z 빈을 마이너스 0.5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배터리에서 인덱스를 저희는 1.9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필터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십자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직육면체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이 친구 이름을 호리젠탈, HOR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X 스팬을요, 0.15, 그 다음에 Y 스팬을 0.04, Z 스팬을 0.04로 두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구조물 위에 올라가져 있어야 되니까요. 이 서브 웨이브레스를 기준으로 이 친구를 탭으로 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물질도 정해줘야겠죠. 이 친구의 물질은 저희 알루미늄이라고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랭크 넣을 거고요.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친구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로테이션을 사용해서 돌려도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0.04가 돼야 될 것 같고요. z 스팬도 0.04. 아이고. 죄송해요. 반대로 했네요. 얘가 0.04, 얘가 0.01이 되겠죠? 죄송해요. 0.04, 0.01로 만들면 되겠죠? 죄송해요. 10나노가 아니라 1나노네요. 100나노네요. 이름을 일로 바꾸고요. 구조도 알루미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수치를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만들 수 있고요. 저희가 이 FDT를 무한한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여기 특정한 영역을 잡아서 유한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여기 FDTD에 대한 영역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0.25, 0.25, 그 다음에 Z 메인은 0, S 0.3, 맥스는 1로 놓고 구조에 대해서 영역 경계 조건을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세팅은 원래 좀 건드려야 되는데 이번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고요. 바운더리 컨디션만 좀 건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구조가 주기적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X축, Y축으로 주기적으로 있다라는 의미의 이 periodic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OK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좀 작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이 메쉬예요. 이 메쉬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메쉬를 사용할 거고요. 0.005 5나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는 0에서 0.2, Z가 0에서 0.04 이런 식으로 구조에 대한 메쉬를 조금 씌워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빛을 써야 되니까요. 이 플랜 웨이브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지오메트리에서 스펜을 0.2로 놓고 파장대역은 0.4에서 0.7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는 이제 디텍팅할 모니터가 있어야겠죠. 이 프리퀀시 도메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하나 눌러주신 다음에 이 친구의 이름을 T, 트랜스미션의 T로 바꾸겠습니다. 위치도 추가될 공간에 0.5, 0.5, 0.3로 놓을 거고요. 반대로 반사되는 모니터도 있어야겠죠. 이름을 R로 바꿀 거고요. 지오메트리는 마이너스 0.3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이 프리퀀시 포인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400에서 700나노까지에 대한 빛을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이 빛을 몇 개로 나눌 거냐 하거든요. 그래서 100개 정도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는 다 됐고요.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런을 누르시면은 저장하라고 나오는데 데스크탑에다가 16.0.19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추가된 모니터에 대한 추가된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진되는 파장대역에서 입실론이 음의 율전율을
를 가지게 되면은 흡수되는 영역이 생기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마 공진된 영역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자기 흡수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죠. 반사도 한번 봐볼까요? 또 같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반사되는 영역이랑 같이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게 두 개가 합쳐서 거의 100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100은 안 나오니까요. 흡수되거나 혹은 어디서 소멸된 사라진 친구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사된 모니터, 투과된 모니터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해 봤어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평강, 방향에 따라서 이 공진에 대한 주기가 진동하는 방향이,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공진하는 주파수 역대역도 바뀌게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하나씩 하면 조금 힘드니까요. 저희 코드를 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자, 클리어는 그냥 클리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앵글 소스라는 애에 대한 변수는 린스페이스 0부터 90까지 3개의 각도를 가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런을 돌려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 디멘전에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밸류를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0, 그 다음에 45 정도, 그 다음에 90 이렇게 3개의 값을 갖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for를 쓸 거고요. 변수 조건을 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i라는 변수, 즉 몇 번 돌아갈, 이렇게 for문이 쭉 이렇게 반복되는 루프문이잖아요. 몇 번 돌아갈 건데 그게 1부터 요 앵글 소스가 가지는 마지막 그 개수까지, 그러니까 1부터 세 번째 것까지 돌아가라 라는 의미고요. 레이아웃. 요거는 지금 레이아웃을 돌아갔으니까 레이아웃을 종료하고 스위치 레이아웃 모드로 바꿔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named 소스를 설정해 줄 건데 소스의 평강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요. 소스가 앵글 파이였나? 앵글 파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요 소스에 있는 파이 값, 즉 얘에 대한 파이 값이 0, 그 다음에 45, 3을 가지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런을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결과를 얻어야겠죠. get result. t를 가져라. 요거는요, t 데이터라는 이름이 get result, 즉 t 모니터의 t 값을 가져와라는 의미예요. 요거를 조금 런 해보면요. 지금 저희가 t 모니터가 있죠. 요 t 모니터의 t라는 값에는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봤던 람다 값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과된 파장대역의 투과도 값 저장되어 있어요. 이거를 런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여기에 저장되게 됩니다. 요거를 루프문에서 쓰려면요, 먼저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가 1일 때
만들어란 얘기고요. T는 매트릭스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이따가 메타렌즈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앵글 하면은 저희가 비어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T라는 친구가 T 데이터의 T다 라고 놓으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일단 정상적으로 짜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각도에 따라서 한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돌아갔죠? 광이 이런 식으로 돌아갔어요. 이 평강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실 요거 수입 기능을 쓰면 이렇게 안 작성하셔도 금방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수입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돌아가게 되죠. 90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고요. 이 친구는 저희가 요거를 1이 아니라 i로 놨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돌렸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저장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죄송해요. 여기가 i가 돼야 돼요.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돌릴게요. 요게 T에 대해서 결과들이 저장되게 되는데 i번째마다 다르게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0이 돌아갔을 때, 45가 돌아갔을 때, 90이 돌아갔을 때 이 데이터가 다 1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를 보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각 파장 대역마다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겹쳐서 봐볼게요. 맞죠. 그 다음에 T라고 놓고요. 파이가 0, 파이가 45, 파이가
이를테면은 웨이브 렉스에 따라서 이렇게 그 위상이 꺾이는 것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돌렸던 게 요거 0도일 때 요거고요. 45도를 돌리게 되면 요 녹색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빨간색으로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흡수되는 파적 대역들이 다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요 크로마틱 폴라라이저를 돌려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메타 서페이스입니다. 요 메타 서페이스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제는 요거 엔시스 옵티스 사이트에 가면 있는 그 예제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빠르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요 GMAX라는 옵티스 스튜디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타겟 위상에 대한 분포를 확인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RCWA를 이용해서 높이 혹은 요 반경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오늘 요거 FETD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분포를 계산하게 됐으면 요걸 전체 렌즈를 FETD로 넘겨와서 진행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위상이라든 초점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다시 GBF 파일로 만들어서 다시 옵틱스 스튜디오에 넘어가서 파필드 분석을 한 번 더 하면서 내가 원하는 초점이 정확히 맺혔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렌즈를 설계하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은요. 먼저 타겟 위상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면 혹은 원통형 같이 일반적인 렌즈 유형의 경우 위상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위상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옵틱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상적인 위상 마스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 렌즈의 타겟 페이지 프로파일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려진 렌즈의 경우 아래 공식처럼 페이지가 이미 나와져 있어요. 저희는 오늘 이 실린더리컬 렌즈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공식으로 페이지를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간 위상 데이터를 직선 격자 대비 표시하는 것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식으로 알 수 없는 애들이라면은 이렇게 GMAX를 사용해서 위상값을 뽑아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보여드릴게. 지금 GMAX 화면 다들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GMAX를 그렇게 잘 다루는 편은 아니라서 지금 요 한 축, 원래는 X축이랑 Y축으로 뻗어나가는 빔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Y축으로 초점이 맺혀져 있는 거고 X축으로는 초점이 맺혀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만 빛이 나오게 되고 있어요. 요거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좀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누메리컬이랑 GMAX랑 컨트롤하는 방법이 반대여갖고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초점이 맺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저희가 최적화라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를 어떻게 할 거면요. X축, Y축이 다 0이 되게끔, 0으로 초점이 맺히게끔 최적화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겟은 다 제로로 두고 이렇게 웨이트를 이만큼 주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커런트 베리 펑션이 낮아지면서 최적화가 끝나게 되고요. 넥스트 누를 되면 아까랑 다르게 저희는 한쪽에 축에 대한 위상 정보만 초점이 맺혔는데 이번 양쪽에 맺혀지면서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위상값으로 조금 확인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위상, 초점에 맺히는 위상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위상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루메리컬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 2, 나노 로드의 반경에 따른 위상 변화의 높이에 좀 말이 이상하네요. 위상 변이에 따른 투과율 변화를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나중에 메타렌즈의 각 격자점에 원하는 위상을 가지는 나노 로드를 배치하기 위한 매핑 도구로 사용되게 돼요. 말은 어려운데요. 그냥 요 높이랑 레디우스를 높여가면서 쭉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 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 거고요. 그거를 나중에 전체 메타렌즈를 설계할 때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각각 반지름 50나노, 100나노의 원기 등에 대해서 RE,
그 다음에 그 실수에 대한 이 필드 X의 성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제시되어 있죠. 실제로 50나노, 그 다음에 100나노로 했을 때 위상의 지연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확인한 후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 수입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변수를 범위를 지정하여 원하는 범위의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건데요. 높이는 1에서 1.5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레디우스는 0.05 50나노에서 150나노까지 쭈루루룩 돌릴 거예요. 어떻게 돌리냐면요. 높이가 1 마이크로미터에 있는 기둥이 있을 때 50에서 150까지 쭉 돌리고요. 그 다음 그 높이가 있을 때 또 이렇게 한번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해서 쭉 돌려서 1.5까지 갔을 때 이것도 한 번 더 돌리면서 총 11 곱하기 11개의 데이터를 라이브러리를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데이터들에 대한 결과값을 먼저 보면요. 저희가 트랜스미션이라든지 페이지 값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략 1.3 마이크로미터에서 투과율이 전부 다 90%가 넘으면서 이파이 위상의 변화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저희가 렌즈를 만들 거면요. 최소한 이파이라는 값이 다 높이에서 모든 레디우스가 변경됐을 때 위파이에 대한 위상값이 다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대략 1.3 마이크로미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1.3 마이크로의 투과율을 봤을 때는 거의 다 90%를 넘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3 마이크로의 높이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위상과 이필드 등 하나의 데이터 파일을 저장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뽑았으니까 우리는 매트랩을 사용해서 이 파일을 저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반지름의 데이터를 보관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보관된 값들은 전체 렌즈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필요한 위상 데이터에 매칭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뽑은 데이터들이 영수적이진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스플라인이라는 그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친구랑 스플라인인 친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점과 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친구고요. 스플라인은 점과 점 사이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써서 각 레디우스마다 위상값들을 이런 식으로 보관해서 뽑아낼 거고요. 그 값을 또 저장해서 다시 메타 렌즈를 설계할 때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조금 펴놨어요. 그래서 요거 이름은 FDTD, 유닛셀 FDTD라는 친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요 모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모델에서 오른쪽 마우스 에딧 오브젝트 들어가시면요. 이런 식으로 셋업 스크립트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랑 레디우스랑 거기에 대한 주기가 어떻게 정해질 거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함수를 표현해서 쭉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끔 문의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잠시만요. 요 필러의 레디우스를 바꾸고 싶어서 여기를 건드리시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어플라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오케이 누르게 되면 다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 이유가요. 요 모델이 우선적으로 스크립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모델에 있는 레디우스를 만약에 0.25로 바꾸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커지죠. 0.05로 바꾸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변수를 사용하실 때 이 모델에 있는 변수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조금 바꿨으니까 다시 한번 키도록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친구에 대한 결과값은 이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 죄송해요. 요 오티마이즈 앤 수입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오티마이즈 앤 수입에 대한 결과에 높이랑 레디우스가 있게 됩니다. 이 친구를 오른쪽 마우스 비주얼라이즈 T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된 높이랑 레디우스에 따라서 추가된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혹은 S를 보게 된다면은 스캐터링, 죄송해요. 그레이팅 오더에 따라서도 이렇게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잠시만요. 스크립트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스크립트는 아니고요. 하나하나 읽어보다 보면 되게 쉬운 친구들이에요. 결과값을 어디서 가져와라 라는 얘기고요. 우린 그 결과값에서 위상을 볼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이즈라는 친구는 이걸로 저장을 할 거고 그 이미지를 불러와봐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run 하게 되면요. 저희가 아까 결과로 확인했던 이런 친구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각 위상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아까 투가도도 좀 궁금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가도 값을 좀 가져와봐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핀치라는 함수가 저희가 원하는 파장대역 혹은 원하는 그 높이에 있는 친구에 대해 데이터만 가져오겠다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아마 파장대역에서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TGL이니까요. 그 첫 번째 그레이팅 오더에 있는 결과값을 가져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이, 우리는 그럼 우리가 아까 높이로 봤을 때 1.3 마이크로미터에서 가장 좋은 값을 가졌으니까 이 친구를 쓸 거야 해서 노멀라이즈 페이지를 만들어 주고요. 그 친구를 다시 불러와 볼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즈 된 페이지 값을 불러오고 그 밑에 또 추가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우리 아까 보관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이 요 밑에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아까 말한 요 스플라인이라고 부르는 요 친구. 이 친구를 이용해서 저희는 보관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보관된 데이터를 마지막에 매트랩으로 해서 저장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첫 번째 그 유닛셋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방법과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다음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체 렌즈 좀 확인해 볼게요. 전체 렌즈 설계는 총 4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전에 저장한 페이지랑 레디우스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위치에 따른 목표 위상을 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위치에 대한 목표 위상을 바탕으로 반경을 계산하게 되고요. 반경 곱하기 위치, 반경 대 위치에 대한 결과를 사용해서 전체 렌즈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페이지 데이터에 대한 아까 저희가 저장한 친구를 불러오게 되고요. 요 매트랩 파일을 불러오게 되고요. 그 매트랩 파일이 정확히 잘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보관된 값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위상값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위상값을 확인할 때 초점과 그 다음에 렌즈의 레디우스를 한번 정해주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용할 때 실린더리컬 렌즈의 위상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렌즈에 대한 위상, 죄송해요. 하이퍼볼릭 렌즈네요. 하이퍼볼릭 렌즈에 대한 위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공식으로 써놓고요. 거기에다 초점과 그 다음에 레디우스를 넣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페이지 타겟을 정규화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0부터 원하는 위상까지에 대한 그 곡선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타겟 위상을 얻었으니까 이 위상 데이터에 우리가 원하는 그 레디우스, 반경 혹은 높이에 따른 친구들을 더 넣게 되면 높이는 이미 1.3 마이크로미터로 정해졌으니까요. 레디우스가 변경됨에 따라서 어느 포지션에 위치해야 되는지 이 페이지 맵을 매핑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매핑되어 있으니까 거기 안에 데이터들을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원의 그 반지름, 죄송해요. 반지름 공식으로 이용해서 쭈두두둑 애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제 컴퓨터로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제 PC가 그렇게 좋은 PC는 아니어서. 잠시만요. 보시면은 지금 이미지가 좀 깨지는 느낌이 들죠? 일단은 얘네를 끄고 보겠습니다. 자, 구조만 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노 라드들, 나노 퍼스트들이 이렇게 위에 제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친구는요, 오른쪽 마우스 에딧 오브젝트 들어가시면은 이 스크립트에
각각의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 그대로 써져 있고요. 매트랩을 그 저장된 파일을 불러와라. 그 매트랩 저장된 파일의 이름은 요거다라는 거고요. 쭉 거기에 대한 플롯에 대한 얘기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포컬렌스, 그다음에 NP 그 몇 개의 데이터로 나눌 건지인데 총 그 NP가 제가 알기로 한 11개였죠, 저희가 아까. 그래서 마이너스 11개 플러스 11개 그래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맞나요? 이거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게 51개였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이 피리어드에 대해서 맞춰서 나누면 아마 51칸으로 나뉘어질 거거든요. 될라나? MP는 31개네요. 죄송해요. MP는 31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 사이즈를 저희가 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비화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슬롯 해갖고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는 과정이고, 우리가 타겟 위상을 정했으니까 그거를 다시 매핑하는 과정이 3번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4번은 그 각 매핑된 위상에다가 나노 라드들을 루프 형태로 해서 쭉 넣어주는 과정이에요. 보시면은 이 레디우스에 보시면은 레디우스 마스크 find x 마스크 r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는 위상 마스크에 우리가 원하는 r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레디우스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쭉 설계되는 모습이고요. 이게 요 반경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데이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설계된 친구는 이 필러라는 친구인데 인덱스는 인덱스 필러라고 놓을 거고 높이는 이걸로 놓을 거다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저희가 굳이 그 지맥수로 넘기지 않고서도 퍼필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거리장 위상을 사용해서 원거리장의 초점과 인텐시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쭉 내용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아까 봤던 요 전체 렌즈 있죠. 요 전체 렌즈에 요 모니터에 요 노란색 요 모니터거든요. 요 모니터의 결과들이 저장되게 되는데 요 근거리장을 이용해서 퍼필드에 대한 K벡터를 재구성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아마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쯤에 요 퍼필드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해서 레디언트 솔루션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거리장을 이용해서 실제로 한 100마이크로미터 혹은 200마이크로미터에 있는 친구들을 바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초점을 80으로 설정을 하긴 했는데요. 죄송해요. 100으로 설정을 하긴 했는데 지금 대략 80마이크로미터에 초점이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다 인텐시티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풀 렌즈를 불러와서 쭉 데이터를 보게 되는 건데 페이지 오브 더 니어 필드에 있는 페이지를 가져와서 계산해내는 그런 함수고요. 이거를 저희가 아까 타겟으로 잡은 이 위상과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린 거기 근저리장 위상이 거의 다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필드를 보게 되면은 인스페이스 몇 칸으로 나눌 건지거든요. 그래서 12 마이크로미터,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그 다음에 Y축도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Z축으로는 2에서 200 마이크로미터까지 400개, 100개, 400개로 나눠서 봐라 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높이면 높일수록 해상도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쭉 여기까지 람을 돌려볼게요. 지금 결과들이 좀 플롯되고 있어서 잠깐 기다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걸 이 친구 Z축에서 이 필드의 세기를 본 거예요. 이 친구가 맨 위에 있겠죠? 플롯 Z축에서 거기에 대한 Z에 대한 결과값을 가져오세요. E2에 대한, 이 제곱에 대한 결과값을 가져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략 80에서 초점을 맺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것. 우리가 X축 단면으로 잘랐을 때는 다 여기 정 가운데에 초점이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 인텐시티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친구는 Y축으로 잘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 평면에 대해서 파필드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80 마이크로미터쯤에서 초점이 가장 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XY 단면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초점이 생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쭉 해서 나중에 매트랩으로 저장하고 이 친구가 문제가 지금 뭐냐면요. 저희가 초점을 100으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초점이 80에 생겼단 말이죠. 그 이유가 그 반경이 너무 작아서 예요. 아무리 이제 플랫한 애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 반경은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만들냐면요. 제가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릴 거기는 한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이 나노 라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100마이크로 넓혔을 때 위상이 어떻게 존재되는지를 이미 계산해 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푸스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만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면은 저희가 반경이 100마이크로미터의 렌즈를 만들 때의 위상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작년에 중급, 루메리컬 FDTD 중급에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한 번씩 해주세요. 제가 방문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던가 아니면 실제로 보여드리던가 그런 방법으로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요 GBF로 결과를 뽑아내게 됩니다. 까지가 요 전체 렌즈를 사용한 분석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Gmax로 다시 넘어가요. 저희가 완전 처음에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위상값을 뽑았단 말이죠. 이게 메타렌즈의 위상인데 그럼 우리가 이거 말고 우리가 설계한 애를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 대신에 우리가 뽑아낸 위상값을 그대로 넣게 돼요. 정확히는 진동하고 있는 K베타, KX 성분과 KZ 성분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넣게 돼서 실제로 전파되는 것을 봤을 때 아까랑 똑같은지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요거까지 보여드리고 저희 웨비나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지금 Gmax가 켜지고 있는데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잠시만요. 보시면은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더미면에다가 저희가 아까 엔터프라이즈 렌즈에서 GBF 파일 뽑아낸다 그랬죠? 여기다가 저희가 뽑아낸 GBF 파일을 넣게 돼요. 이거 넣는 방법은 제가 많은 유튜브 영상에 남겨놨어요. POP에 들어가서 Gmax 파일에 내문서, Gmax, POP, 그다음에 디프렉션이
빈 파일인가 거기다 넣으시면은 여기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피어필러 결과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요 더미면에다가 넣었을 때 실제로 결과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뮬레이션 결과 돌렸던 거랑 거의 결과가 똑같죠? 만약에 이 친구를 가우시안 레이트로 봐도 되나? 한번 봐볼까요? 이러면은 위치가 깨지는구나. 지금 이 Gmax 파일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메타 렌즈에 대한 GZF 파일과 바이너리 1에 대해서 파일을 넣었을 때 거의 아래와 같거든요. 그래서 X 위스랑 그다음에 Y 위스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결과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혹시 잠깐 받아볼까요? 한 분, 두 분만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없으시면은 여기서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